네, 안녕하십니까. 금귤님, 네, 반갑습니다. 나무일랭님 반갑고요. 네, 몽이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 유금이 사주에 있으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실속파일까? 알고 보면 다른 진실, 이런 주제죠. 준비된 내용 보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오늘 유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유금. 일단 그 유금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서 좀 얘기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이라든지 그 당사주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제 불교 관점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금 물상이 일반적으로 금이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유금이 쇠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쇠, 이렇게 물상적으로 쇠를 의미하죠. 쇠는 원래 차갑죠, 그죠? 차가운 성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차갑다는 의미가 갖고 있는 물상의 의미에서 사람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자연의 기운과 인간의 기운과는 다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차가운 성분이죠. 그리고 유금은 이제 또 뭡니까? 금은 또 예리하고 날카로운 모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도 마찬가지 냉정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냉정하다는 건 차갑단 말이죠. 그리고 끊고 맺는 게 분명하다. 새는 한번 부러지면 끝이죠. 그리고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깐깐하죠. 깐깐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웬만해서는 휘지가 않죠. 반대적인 성분이 이제 목인데, 목은 어떻습니까? 유연성이 있으니까 자꾸 유연하다라는 거는 좀 융통성이 좀 있다, 이런 의미를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금은 까다롭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딱 이렇게 부러지는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곤할 정도로 정확한 걸 원하죠. 숫자 하나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될 때까지 따지는 성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금이 가질 수 있는 성분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모두 이제 자기 자신은 이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제 정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거다라고 일단 봐요. 자기 내면은 그게 깐깐하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당성, 당위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죠. 내 스스로가 나의 행동을 하면서 나는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행위, 모든 부분들은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입장에서 옳은 거니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의식적으로 어떤 속임수를 쓴다든지 이런 거를 자기 자신도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그 모든 부분들은, 일반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향들은, 자기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금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해서 이제 그런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뭐든지 이해타산적이고 실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실속을 따지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 안 좋은 편이에요.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편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혼자서도 잘 논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유금은 원래 그 실속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제 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는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유금의 이렇게 드러난 모습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어떤 모습인 거고,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면, 자, 이른 새벽에 닭이 울죠. 닭은 이제 유금을 의미하니까 닭이 울죠. 아침을 알리죠. 그죠? 이런 모습이 유금이니까. 그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일부러 의도하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종의 말하자면 무료봉사하는 개념이 돼요. 무료봉사.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시간을 알려주고 아침을 깨워주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소득 없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기 행위 그 자체가 희생봉사하는 이타심도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자체를 의식하고는 이제 아주 이제 의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의식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자기 행위 자체가 사회를 위한 행위일 여지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유금에 하신 이제 군다리 보살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의협심이라든지 정의감, 이런 모습이 바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금이 있는 사람은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꼼꼼하게 따로 묶어서 정리정돈을 잘해서 좀 쌓아놓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유금이 있는 사람은 이제 깔끔하다라고 그러죠. 청결하다 그러고요. 좀 더 심하다고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결벽증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닭이 모이라고 그러죠. 먹이를 어떻게 먹죠? 닭이 먹는 방식은, 닭은 어떻게? 한 개씩 쪼아 먹죠. 그러니까 이제 나달곡식을 일일이 하나씩 주워 먹는 거니까, 이런 모습에서 유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큰 부자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자다. 그러니까 알부자라는 소리를 하거든요. 남한테 드러나지 않는 실속적인 알부자적 개념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겉은 화려하지 않는데, 집은 크지 않는데, 안에 들어가면 있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금괴도 갖고 있고, 집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진 않는데, 그 속에 가보면 그야말로 있을 건 다 있는 거죠. 알부자라는 말을 하죠. 그런 특성이 또 유금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본질적으로 그런 어떤 소심하죠. 섬세하고, 이런 부분상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리스크에 민감하고 감당하는 힘이 약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돈에 대한 큰 돈 투자는 못하죠. 근데 큰 사업가 기질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업이라는 자체는 큰 돈을 남의 빚을 져가면서 막 있잖아요. 은행빚 막 몇십억, 몇백억씩 져가면서 사업하는 사람, 그런 체질은 못 된다. 단지 알부자, 그러니까 알차게 내 돈만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죠. 원래 빚을 져야, 레버리지를 써야지 큰 사업가가 되는 자질적 요소도 있지만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은행빚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없죠.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냥 내가 먹고 쓸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 대한 개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유금이 사주에 있는데 큰 부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금이 사주에 있는데도 큰 부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주로 부동산을 오래오래 보유했는데 그게 대박을 치는 경우들입니다. 이럴 때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아니고요.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아니고 부동산을 아주 오래오래 옛날부터 보유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막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떴어요. 그런 부자들이 많죠. 그렇게 큰 부자는 있어요. 근데 사업해가지고 큰 부자는 없다.
다음에 유금은, 완성된 귀한 물건을 말합니다. 완성된 귀한 물건. 그리고 이제 물상으로 보면은 이제 소리 나는 울리는 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주에 유금이 있으면, 이제 그래서 종을 사용하는 학교라든지 학교와 인연이 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선생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종교, 종치는 종교, 종치잖아요. 종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도 인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에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예요? 소리 나는 종의 소리가 형태라고 한다는 악기 다루는 연주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술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유금이 있을 때 소리 나는 선생님 종소리 치는 땡땡땡 요즘 종소리 치는 학교 없죠. 옛날에는 시작종, 먼종 다 있었죠. 여러분 아마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학교 다닌 사람들 거의 그 이후 이제 음악 소리로 대치를 했는데 땡땡땡 쳤죠.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였죠. 종 치는 소리. 아니 쉬는 시간 종 치는 너무 반가웠고 수업 시작하는 종소리 싫었죠. 그 다음에 종교는 교회 종소리. 절에도 종이 있죠. 그죠? 절에도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기. 그래서 악기 연주, 예술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에 유금이 있다 그러면, 사주에 유금이 있으면서, 사주에 또 가을, 겨울 기운이 많다. 가을, 겨울 기운이 많다는 거는 이제 사주에 유수해, 자축 이런 기운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금이 있으면서 해자축 이런 기운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신병이 들기 쉽다라고 합니다. 신병이 뭔지 알죠? 무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신병. 자, 유금이 있고 가을, 겨울 기운까지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사주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사주가 그렇다는 건 사람이 그런 건데 차갑고 습하죠. 그래서 이 귀신은 원래 차갑고 습한 곳에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차갑고 습한 곳에 있는데 그래서 가을, 겨울 기운은 차갑고 습하니까 이제 신병이 들기 쉬운 거고 그리고 또 가을, 겨울 기운이 많으면 심장이 약하죠. 심장이 약하면 어때요?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이 오기 쉽죠. 우울증. 그리고 이제 기운이 다운되기 때문에 헛것이 잘 보인다. 헛것 보이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신병이 들기 쉽다라는 관점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론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부분 이 정도로 하고 바로 그러니까 주역 괴상으로 보는 유금에 대한 얘기를 바로 들어갈게요. 주역 괴상으로 보는 거. 자, 주역 괴상으로 보는 유금은 자, 전번에 신금할 때, 신금이 뭐였죠? 삼양삼음이었죠. 위가 양이 3개, 음이 3개, 색이 올라왔죠. 이렇게. 자, 유금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게, 위는 2개, 여기까지 하나 더 올라왔죠. 이렇게, 여기 3개, 여기 해서, 결국 음이 하나, 둘, 셋, 4개가 올라온 거죠. 밑에서. 여기는 이제 천지비라고 있고요. 천지비 이랬고요. 여기는 풍지관이라고 합니다. 위에는 풍이고 아래는 지, 풍지관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쾌는 풍이니까 이제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하고 지는 땅이죠. 지는 땅. 그래서 이제 풍지관이 된 건데. 자, 여기서 관의 의미는 뭐냐면요. 살핀다, 응시한다. 관하다. 살핀다, 응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살피는 게 아니고, 그냥 응시하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관찰하고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본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관찰한다라는 굉장히 어떤 심도 있게 관찰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쾌를 살펴보면 아래에 있는 음의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 남아있는 양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거세게 밀어 올리고 있죠. 그죠? 막 밀어 올리고 있죠. 그래서 땅 위에서, 여기가 땅이죠. 지가. 땅 위에서 부는 여기 바람. 여기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땅 위에서 부는 바람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이 쾌 자체가, 관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관찰해야 된다는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잘 관찰한다. 굉장히 뭔가 아주 그야말로 정밀하게 꿰뚫어 보듯이 관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을 쳐서 이케를 얻었다 그러면, 자, 주역은 점의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점을 쳐서 이케를 얻었다 그러면 물질적인 걸 다루는 일보다는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발전한다고 보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정신적인 뭐예요? 학문이라는 종교 철학, 뭐 연구 개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마라. 관망하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유금이 갖고 있는 의미, 주역에서 말하는 의미에 대한 개념을 잠깐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당사주에서 말하는 유금. 당사주에서 말하는 유금은 이 천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자가 그 칼날 인자예요. 천인성. 여기 이제 유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칼날인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이제 중요하죠. 칼날인자가. 이 천인성은 이제 의협심, 아까 이게 또 다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불같은 성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격하면서 불의를 보며 참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심하면 폭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금 천인성이 있으면 이걸 다스리는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체는 강하고 건강한데 신병이 일어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몸을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칼날인이라는 이 글자 에너지가 항상 작용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자에서 유금의 작용력은 그런 칼날인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몸을 다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유금 천인성이 사주에 있으면 다사다난한 성분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에너지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직업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유금에 맞는 직업성을 갖고 갔을 때 원만해진다. 반드시 작용이 일어난다. 유금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수시로 어떤 몸을 다치거나 사건 사고적 요소에 휘말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의 차이다? 가장 강력한 건 직업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금의 속성에 맞는 직업성을 갖고 갔을 때 그런 유금이 나타나는 에너지, 그런 진동, 그런 어떤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직업으로 풀어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신장. 불교에서 말하는 유금 신장이 뭐냐면 군다리 보살이에요. 군다리 보살. 이 군다리 보살에서 군자가 중요하죠. 군자가 이제 뭐냐면 군사군자예요. 군사군. 다리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금이 의미하는 보살이 이제 군다리, 군사를 의미하는 그런 군자인데, 그래서 군다리 보살이 뭐냐면, 군다리 보살이 이제 뭐냐면, 별나라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데, 군다리 보살이 뭐예요? 선을 지키는 보살이다라고 얘기하면, 선을 지키는 보살. 그러니까 군다리 보살은 이제 혼란을 부추기는 악을 무찌르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선을 지키기 위해서. 별나라에서는 뭐냐면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악마들이 인간 세상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러니까 군다리 보살이 그렇게 인간 세상에 침입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어느 하루는 군다리 보살이 악의 무리들이 인간 세상을 자꾸 침입해서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어느 하루는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깜빡 졸았대. 깜빡 졸아가지고, 그 졸은 순간에 악마들이 인간 세상에 침입해가지고 혼란에 빠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악마들이 침입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다니니까, 자, 이걸 본 군다리 보살이 드디어 칼을 빼들고 어디에요? 악마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칼날인의 성품을 가지고 어디를 갔다고요? 닭의 모습, 닭의 형상을 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갔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군다리 보살은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급한 성격, 그런 성격.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급한 성격이 있는데, 때로는 이런 급한 성격이 어떤 거예요? 정의를 세우고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실천적인 능력이 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금이 갖고 있는 성분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한 건 유금이 갖고 있는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급하고 불같은 성격 때문에 때로는 이게 이제 옥의 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옥의 티. 그러니까 유금이 그런 성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유금 군다리 보살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분이 바로 유금이고요. 근데 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오히려 그게 옥의 티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유금의 성분하고 연결고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군다리 보살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냈는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지금 요 강의 내용도 줄여서 제가 회담 문화 강의에서 한 3시간짜리 강의를 한 30분 정도 줄여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얘기는 지금 하는 얘기는 또 문화 강의 때 한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좀 더 추가적인 얘기를 불교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자, 불교를 보면요. 제가 불교에 대한 얘기를 좀 가끔 하잖아요. 근데 불교를 보면, 불교라는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진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자, 일단, 자, 유금 방향이 어디죠? 유금 방향이 어느 쪽이죠? 서쪽이죠. 자, 불교에서 말하는 서쪽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뭐죠? 불교에서 서쪽에 있는 곳. 서쪽에 있는 극락.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서방정토라는 말이 들어봤죠. 서방정토. 서쪽에 있는 극락이 서방정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미타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아미타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극락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극락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 극락을 서방종토 열반의 세계라고 하죠. 그죠? 극락을 서방종토 같은 이름이에요. 서방종토 이곳이 어떤 곳이냐? 서방종토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어떠한 번뇌도 어떠한 괴로움도 없는 곳을 의미하죠. 그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청정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제가 계속 아미타 부처님 얘기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대빵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살들을 막 땅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방 정토에서 있는 분, 거기에 대빵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유금이 뭐냐면요. 유금의 방향이, 이렇게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청정낙원, 서방종토 열반의 세계가 있는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이 어떤 것이죠? 서쪽 가면 어떤 것이죠? 죽음의 세계가 있는 방향이라고. 이제 원래 유금 서방의 본성이 극락종토인데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음의 세계로 인식하고 죽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음의 본성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 자, 죽음의 본성이 뭐냐면요, 죽음의 본성은, 중요한 거 적을게요. 죽음의 본성은 뭐예요? 극락정토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본성은 극락이에요. 극락. 죽음 그 자체가 극락정토라는 게 아니고요. 죽음의 본성, 죽음하고 죽음의 본성은 달라요. 죽음의 본성이 극락정토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죽음을 죽음으로 알고 죽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을 죽음으로 알고 죽으면 그냥 죽음인 거고, 죽음이 극락정토라는 것을 깨닫고 죽으면 그게 극락정토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아주 대단한 얘기예요. 이걸 깨닫는 차이는 억겁의 윤회를 깨닫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서쪽 유금에서 제가 이제 오늘 유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유금의 서쪽의 의미가 이렇게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진리는 불교 안에 있다. 불교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제가 요 얘기는 그 해담 문화 강의 때 제가 좀 얘기했던 얘기를 잠깐 발췌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잠깐 불교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유금을 깔고 있는 일간들 5개 일간이 있죠. 5개 일간. 첫 번째가 이제 을류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신유, 그 다음에 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일주가 있죠. 일주는 이제 자기 자리, 일주의 자리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원래 유금은 뭐죠? 음권이라고 그러고요. 음권은 정화, 기토, 신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부분, 요 일간, 정유, 기유, 신유는 어쨌든 앉아있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원만한 자리에 앉아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을류와 계유는 앉아있는 자리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조건값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 그게 바로 모든 게 이게 이제 부부자리. 일주는 부부자리고요. 제가 이제 을유 일주일 수도 있고, 유월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 자체는 부부자리니까, 부부자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일주일 때, 그 다음에 월주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 이 두 개 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으로서 해소해야 된다. 직업으로 해소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을류일주니까, 기본적으로 남편 복이 없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남편으로 인해서 뭐 일종의 말하자면 별별 얘기 다 하죠. 을류일주니까 뭐 남편한테 뭐 구타당한다, 뭐 한다. 왜냐면 금이 목을 극해서 칼로 베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왜냐면 여기가 유금이 쇠고 여기는 금이 목이니까 칼이 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칼로 뭐 어떤 벤다 이래서 굉장히 어떤 그 불편한 얘기들, 막 구타당하는 이게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건 하나의 어떤 게 뭐라고 그럽니까? 상상력의 표현인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직업으로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류를 물상으로 표현하면 어디예요? 자, 절세의 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뭐냐면, 바위에 핀 꽃. 바위에 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위에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유금이 바위로 생각하고요. 바위 사이에 바위 틈에 소나무가 있다 쳐봐요. 절벽 위에 소나무. 그거는 보기 드문 나무죠. 그 보기 드문 절세의 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일 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을류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거는 흔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죠. 바위 틈에 소나무가 있다. 그거는 값어치로 따지면 일반 땅에 올라와 있는 소나무하고 바위 틈에서 올라와 있는 값어치로 따지면 수십 배, 수백 배 차이 나겠죠.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극도로 잘 나가는 팔자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을류일주가 누구죠? 저는 이제 사실 뭐 손흥민 축구를 좀 좋아해요 그러는데 손흥민 을류일주예요. 손흥민 연봉을 따지면 1년에 로또를 한 10대 개, 20개를 맞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10년 동안 계속. 대단한 거죠. 그거는 특수한, 정말 어떤, 아주 귀할 기자를 10개를 써도 모자라죠. 아무튼, 그래서, 을류일주가 잘 나가면 끝도 없이 잘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이 잘 나간다. 그냥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대고, 이제 뭐, 이상한 얘기 해야 되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아요.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일주 얘기할게요. 자, 정유일주는, 일기격이라고 그러죠. 천을기를 깔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게 얘기합니다. 여기 자체가 정화일간이 어찌 보면, 자기 뜻을 펼치는데 가장 어찌 보면 최적의 조건값을 갖고 있다. 자, 정화는 뭐라고 그랬나요? 정화는 복사일이라고 그랬죠. 복사일이 4, 5, 미에서 저장을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신, 유일 넘어가면서 저장된 걸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품기 시작하죠.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능력을 이때부터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유일주 자체는 복을 많이 갖고 태어난 일주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어디 가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디 가든 물론 이제 일주라는 자체만 갖고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월지가 다르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아무튼 정유일주만 얘기한다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처복이 있고요.
처는 또 남편 복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가 부부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주 자체만 갖고 얘기한다. 월주가 다르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주로서 본질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유가 있죠. 기유. 똑같아요. 정하고 기유는요. 화토 동궁의 개념이에요. 정화는 복사일인데 여기는 보온토죠. 그러니까 이 이면토에 복사열을 저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화토 동궁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유일주만큼 복이 많은 일주다라고 봐셔도 됩니다. 똑같이 봐셔도 돼요. 물론 재성과 식신의 차이 있지만 똑같이 정유일주, 기유일주, 남편복도 있고 처복도 있고 다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좋은 일주의 개념을 일단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종의 이제 이 월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주가 갖고 있는 특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유일주, 신유를 굉장히 강하게 보는데요. 강한 건 아닙니다. 신유일주는 뭐 강하다, 세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센 게 아니에요. 단지 이게 간지동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가치관의 세계, 흔들림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 앞만 보고 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서 생각한다? 세서? 그렇지 않아요.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부른다라는 자체가 강해서 자기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고요. 약해서 자기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볼게요. 왜? 자, 신금이 뭐라고 그랬죠? 신금은, 자, 경금 열매가 땅에 떨어졌을 때 신금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언제 땅에 떨어져요? 신금이? 열매가 땅에 떨어진 시기가 6월에 떨어져요. 유에. 그러면 이제 겨우 신금 씨앗이 씨앗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는 위태로운 거예요. 뭔가 언제든 내가 제거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정한 땅에 내려앉으면 언제든 제거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하니까 자기 고집 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세다 강하다. 원래 신금일간의 강한 시기는 최고 강한 시기가 언제예요? 해자축이에요. 해자축에서 있잖아요. 제대로 된 기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자기가 그러니까 신금일간이 대단한 기질을 갖고 있는 시점이 해월이나 자월, 축월, 아니면 신축일주, 신의 일주예요. 신축일주, 신일주 보세요. 보통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신유하고는 신유의 에너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유를 더 크게 보거든요. 신유가 더 강하게 보고, 신유가 세다, 막 강하다는데, 물론 고집적인 요소로 본다라면 그럴 수는 있지만, 왜? 약하니까 내 것만 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약해서 내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세서 내 것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봐요, 다들. 잘못 보는 거예요. 그게 사주를 정확하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물상을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십간십이지 자체로 대입하다 보니까 십성 가지고 사주 비견이니 막 겁재니 막 이딴 식으로 사주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주를 잘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유일주보다 해자축, 신축이 훨씬 더 기질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해요. 강한 정도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라는 부분 관점에서는 내가 열이니까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거예요. 그냥 나만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커버 능력이라고 그러죠. 보호 능력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위기의식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세 보일 수는 있어요. 외적인 형태로 보여질 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부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신유일주는 뭐 처복이나 남편복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내 처가, 내 남편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말하자면 내 자신의 중심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정한다라기보다는 일단 내가 잘나야만이 그 자체가 인정이 돼. 그래서 신유일주는 반드시 내 자신이 하는 직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안정감 있는 직장, 아니면 안정감 있는 직업을 가졌을 때 부부 행복이 거기서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직업이 불안정하고 내가 삶 자체에 대한 직업이 불안정한 경제력이 불안정한 거지. 내 스스로가 찾는 경제력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신유일주 남자든 신유일주 여자든 그게 불안정하면 남편이 잘 나가든 내 처가 잘 나가든 그게 편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는 마음보다 내 스스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직업적인 안정감을 가지면 부부 복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신유일주는 반드시 직업에 대한 안정감을 찾아야만이 내가 행복하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값을 제대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유. 이 계유 자체가 가장 헷갈리는 일주예요. 여러분들 이 계유가 정말 이 계유는 알다가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좋다 나쁘다 개념을 알면 안 돼요. 좋고 나쁜 개념으로 사주를 보면 안 돼요. 일주를 보면 안 돼요. 자, 계수 자체는 계수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계수는 생명력은 봄이에요. 봄과 여름이에요. 계수는 공기 중에 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무게합을 해서 공기 중에 온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서 생명체를 키우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적당히 보호하고 온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무게합화해가지고. 그게 계수예요. 근데 계유일주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을 기운이 계절로는 가을 기운이 시작했잖아요. 그럼 계수는 여기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적 개념하고 있잖아요. 혼돈을 느낍니다. 원래 계수는 제가 항상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수는 보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없어요. 계수는 내 자신이 내가 아니에요. 그냥 타인을 위한 희생봉사적 개념이 삶의 모습에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직업이 유지되거든요. 그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희생이라는 게 이제 자기 자신은 그게 직업이 되는 거고, 희생이 아니라 나의 직업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또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거가 되는 거지, 막 돈 벌려고 악착같이 산다는 의미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계수 일간 자체가. 근데 계유일주는 달라요. 계유일주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계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갖고 있는 특징과 깔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서 결국은 밑에 깔고 있는 특징으로 살게 돼요. 계수 일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을료의 입장은 또 달라요. 을료라는 자체는요, 깔고 앉아있는 자체는 불안정하지만 을목의 모습이 있어요. 을목이라는 모습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과 유금의 어떤 삶의 모습과 이게 이분화돼요. 을목의 모습이면서 유금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계수는 계수 자신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유금의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유금의 모습으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일주죠. 이런 부분들. 일주론 제가 제 문화 강의 때 일주론을 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그야말로 남편의 모습, 처의 모습, 그 모든 부분을 자식의 모습, 일주로서만 가지고 보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그야말로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는 실전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고요.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